유니시티 사이언스 8월 어느 날 배농사를 짓는 지인 집에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다. 이른 아침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다가 따가운 아침 햇살을 피해서 벼밭으로 들어갔다. 터널처럼 길게 뻗은 벼밭을 걷다 보니 봉지에 쌓인 벼가 통째로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었다. 하나를 주워서 봉지를 뜯어보니 제법 토실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옷에 쓱쓱 비벼서 한 입 물어보았다. 달콤한 맛과 풋벼의 향긋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아침 식사를 하며 지인은 요즘 낙가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떨어진 벼가 많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떨어진 벼를 옮겼다고 낙가가 멈추지 않듯이 몸 안에서 질병을 제거했다고 건강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원인 제거가 우선이다. 1796년 정통의의 거칠고 위험한 시술에 염증을 느낀 독일의 의사 사무엘 하네만은 동양의학의 뿌리를 둔 새로운 의학인 동종요법을 창시한다. 동정의학으로 불린 동종요법은 두 가지 원리를 기초로 한다. 첫 번째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에 의해서 치료된다는 원리, 두 번째는 최소의 용량의 원리이다. 동종요법의 첫 번째 치료 원리는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시켜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인체의 자연적인 흐름을 도와서 인체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다. 인체는 스스로 회복하는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이론의 철학적인 뿌리가 되는 오자스, 생기에너지와 맥을 같이 한다. 오자스는 몸에 스며들어서 몸의 연소성을 유지한다. 오자스가 줄어들면 분노, 배고픔, 걱정, 슬픔, 피로 같은 것들이 생긴다. 하지만 오자스가 증가하면 몸이 건강함과 강함을 느낀다. 아유르베다의 의학의 오자스를 나는 항상성으로 해석해 본다. 항상성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해서 개체 또는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즉, 몸 안에 염증을 만들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을 공급하면 몸의 항상성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최소의 용량의 원리로 19세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약의 용량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약의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분자 교정학에 기초한 메가도스로 이 원리는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메가도스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거죠. 메가도스는 적은 물질이 아니고 많은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먼저 회복시키는 이 첨단 과학. 나는 대정요법의 뿌리를 찾다 보다가 단서가 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록을 발견했다. 1797년 영국은 메카트니 경이 이끄는 최초의 공식 대사를 중국 걸륭제의 궁정에 파견한다. 당시 선발대로 도착한 존 베로는 처음 접한 중국 과일을 먹고 알아서 누웠다. 황씨로부터 최후의 예우를 지시받은 중국 관원들은 즉시 저명한 의사를 보내서 환자를 돌보게 했다. 베로는 중국식 치료를 받고 금세히 회복한 뒤에 신기한 경험에 충격을 받았다. 중국 의사는 베로의 침대 옆에 다가와서 시선을 천장에 고정하고 손목으로 발꿈치까지 10여 분 만에 진명만 할 뿐 환자에게 문진 한 번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처방을 했다고 한다. 18세기 서양의학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증상을 세밀하게 이야기하게 해서 철저하게 질병을 중심으로 한 처방을 했다. 이에 익숙한 존 베로에게는 진맥을 통해서 몸 안을 살피고 기운을 돋는 처방을 먼저 하는 전인 치료가 익숙치 않았을 것이고 중국 의사의 일방적인 처방을 미개한 의술로 보았을 것이다. 질병을 먼저 살피는 서양의학과 몸을 먼저 회복시키는 동양의학은 오늘날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루이스 콜 리겟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수장이었으나 약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양의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약의 본질은 건강이어야 한다. 질병을 없앤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40명의 주주와 함께 1902년에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를 설립한 뒤에 모든 것의 제왕이라는 뜻의 렉솔이라는 브랜드로 1903년 의약품을 생산하고 보스턴의 직영 1호 약국을 열었다. 뛰어난 약품으로 단번에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캐나다, 영국, 프랑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공화국에 공장을 지어서 세계로 뻗어나갔지만은 본인의 꿈꾸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약의 한계성을 더 크게 실감을 하게 된다. 질병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루이스 콜리겟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 여기서 당시의 리겟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전기를 집필했던 사무엘 머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라이프치 기자로 아편 취재를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동양의학의 약제 발전에 충격을 받는다. 증상 완화가 목적인 서양의학과 달리 건치요법에 바탕을 둔 동양의학과 약제술은 그가 평생 듣지도 접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신문물이었다. 의학과 약학이 지향해서 가야 할 미래를 목도한 사무엘 머윈은 4년 동안의 중국에 머물면서 수많은 정보를 리겟에게 보냈을 것이다. 리겟은 동양의학을 모티브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을 개발하고 그렇게 주주들을 설득한다. 약이 무엇이고 질병과 건강이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던 그는 비타민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비타민과 동정요법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비타민 연구 부서를 만들어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분을 추출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합, 인체의 세포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질병을 죽이는 약이 아닌 몸을 살리는 약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생명과학의 뿌리가 되었다. 천년허브를 얻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프리머스의 50만 평의 농장에서 천년허브를 직접 재배해서 원료에 포준하에 힘썼다. 이는 질병을 죽이는 약으로 또 건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화학약품과 몸을 살리는 천년의약품의 콜라보레이션을 도모했던 리겟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0세기에 진입하면서 화학약품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렉소는 단번에 미국의 의약품 분야를 평정했다. 의약품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모든 생산 설비를 동원해서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시장 규모도 작고 시장성도 검증되지 않은 비타민의 천년의약품을 연구하며 지속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렉솔은 100년 후의 100세 시대의 도래를 미래의 통찰력으로 집권하며 화학약품과 함께 비타민과 동정요법 연구 개발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밀고 나간 것이다. 이는 루이스 콜리겟이라는 위대한 경영자의 통찰력과 미래를 집권하는 선구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MBA가 최초로 설립한 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최고 경영자 코스에서 루이스 콜리겟을 20세기 위대한 경영자로 연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늘 유니에서 사이언스는 100년 렉솔의 비타민 R&D의 축적을 통해서 자연에게 있던 건강의 요소를 과학으로 완성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 분야에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발명만이 존재한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므로 오랜 시간 숱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유익한 종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기초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며 소모량도 다르다.
동종요법은 천년 재료를 복용하는 것이므로 양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한다. 일례로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습이 필요하고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를 분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효소가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므로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일률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나는 건강의 문법적인 설명이 현대의학이라면 이 과학은 생명과학은 건강의 회화적인 설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방향이 조금 다를 뿐 둘 다 건강의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의학은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강의 객체를 만들고 있지만 인체 메커니즘을 하나로 연결하여 항상성을 만드는 이 과학은 건강의 객체를 줄이고 있음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